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왕정의 성립부터 해가지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까지 했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처음으로 영국부터 봅시다. 영국의 절대왕정의 왕은 엘리자베스 1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 여왕이 누구였어? 엘리자베스 2세였죠? 그분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이고 이분이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이야.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언급했었을까? 종교개혁 부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었고 이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였던 엠블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꿨던 게 영국 국교회였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전의 왕인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메리는 가톨릭이었고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메리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종교를 가톨릭으로 해야 돼요? 영국 국교회로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어 영국 국교회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첫 번째로 영국 국교회를 정비했어. 근데 영국 국교회를 정비할 때 어떻게 정비를 했냐면은 가톨릭하고 비슷하게 개편을 해가지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이 종교를 믿는데 큰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가톨릭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했대. 자,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톨릭을 믿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가톨릭을 추구하던 어떤 나라랑 갈등이 있었지. 어디랑? 프랑스. 에스파냐.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와 갈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 에스파냐에게 어떻게 했어? 승리했죠? 갈등에서 승리. 그런 다음에 이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이제 영국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어. 그 결과 북아메리카와 인도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대. 그래서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진출했었던 지역, 그 지역을 엘리자베스의 특징, 이분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외교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뭐라고 해? 이혼. 네? 처녀. 영어로? 내가 어떻게 알아? 영어로 뭐라고 해?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죠. 그 버지니아 주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영국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래.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는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진출을 했어. 그래서 인도에 만들었던 회사가 동인도 회사.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왔어. 그치?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그 동인도 회사랑 같은 거야. 자,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는 별명 그대로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유럽에서 최고의 신부감이었어. 왜? 엘리자베스 1세랑 결혼하면은 내가 영국의 왕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펠리페 2세 말고도 수많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청혼을 했대. 뭐 프랑스에서도 청혼하고 오스트리아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러시아에서까지 엘리자베스 1세에서 청혼을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전부 다 그것을 번번이 거절을 했어. 그래서 신하들이 여왕폐하 제발 남편을 맞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뭐라고 했을까? 싫어. 나에게는 이미 잉글랜드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라고 했었대. 자, 어쨌든 그렇게 엘리자베스 1세는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 당시 영국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본인의 이런 외교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이득이 되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자식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다음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왕이 됐을까? 가장 가까운 친척. 조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디 있었냐면은 아버지의 누나의 손자, 아버지의 누나의 손자, 할머니의 손자. 그럼 몇 촌쯤 되니? 그냥 한 8촌쯤 되나? 어쨌든 자 그쯤 되는 친척이 와서 왕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거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의 왕도 같이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브리튼 섬 전체를 지배하는 그레이트 브리튼이 되었던 거야. 자 지금은 영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데 이 UK는 일종의 약자고요.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스 아일랜드거든. 영국이요? 그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북 아일랜드가 연합한 왕국이란 뜻이야. 근데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나라가 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영국 옆에 있던 나라 프랑스 봅시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루이 14세. 야, 프랑스에는 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에 많이 올랐었나 봐.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14번째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을까? 루이 13세. 그렇지, 루이 13세죠. 루이 13세는 자, 근데 이 루이 14세는 우리가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왕인데 자칭 국가 그것은 곧 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왕권이 강력했던 왕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됐는데 아버지 루이 13세가 나이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 루이 14세였어. 그리고 루이 14세가 태어나고 나서 5년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자,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제 태어난 지 막 4살 조금 지났는데 왕이 됐어.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니? 엄마가 해줘요. 못하겠지. 남이 대신 하겠지. 주로 엄마랑 신하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었어.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는 나이 20살이 넘어서부터예요. 근데 그러면은 15년 이상 귀족들한테 시달렸으니까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을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귀족들이 약해지면 반대로 뭐가 강해져? 왕권이 강해지겠지? 자, 그래서 루이 14세의 왕권 강화. 귀족을 약화시키고 대신 어떤 사람들을 등용했을까? 신하들? 자, 이 당시에 귀족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근데 집안은 별로 좋진 않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을까?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층을 등용을 해요. 요즘에도 부르주아라는 말 많이 쓰지? 네. 요즘에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니 얘들아? 중산층. 그냥 대충 잘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의 부르주아는 신분은 높지 않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했어. 자, 그러면 신분이 높지 않은데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 신분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겠지. 신분이 높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반드시 등용을 했던 거야.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귀족들이 바로 약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귀족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냐? 바로 루이 14세 하면 떠오르는 어떤 건물. 당대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자,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을 했어. 베르사유 궁전은 어디에 있니? 프랑스 어디에 있니? 파리? 베르사유에 있어요. 베르사유는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서울이랑 용인 정도? 물론 지금은 차로 다니면 편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조금 걸렸겠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대.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화려하죠? 아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면 막 거울의 방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화려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루이 14세는 본인이 선택한 몇몇 일부 사람들만 이 베르사유 궁전에 올 수 있도록 했어. 근데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저도 좀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안 될까요? 불러들였어. 대신 베르사유 궁전에 있으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 우선 첫 번째로 엄청나게 사치를 부려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쳐가지고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사치를 강요한 거야. 그러면은 귀족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되겠니?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겠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은 루이 14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넌 앞으로 내 의자, 네 방을 빼겠다. 나가.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너희 집으로 가. 그러면은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왕처럼 군림했겠지만 여기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궁전에서 쫓겨났대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뒷담화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은 제발 저한테 어떤 자리든 간에 저 베르사유 궁전에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런 귀족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줬어.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국왕 전용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 이런 관직을 주는 거야. 그리고 국왕 전용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 그런 걸 받았어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근데 귀족들은 그런 자리를 받았을까 거절했을까? 받았어.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국왕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이야. 자기는 고향 가서 나 베르사유 궁전 사는데 왕께서는 매일 아침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나는 국왕의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이야. 나 베르사유 궁전 사는데 왕께서는 매일 아침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셔. 맞는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귀족들이 알아서 왕한테 기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루이 14세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대. 자, 이렇게 나라 내에서 귀족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권력을 어떻게? 정치해야겠죠. 유럽 전체로 퍼줘야겠죠.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요, 본인이 유럽 전체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서 유럽 전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여기저기서 많이 끼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대외 전쟁에 참전해요. 자,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도 지었어, 전쟁도 많이 나갔어 하면 어떻게 돼? 돈이 증가할 때. 돈이 없겠지. 이 돈이 없으니까 많은 빚을 진 거야. 이 빚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죽여서? 세금을 많이 받아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걷기도 돈이 없어요.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걷는 관직을 돈 받고 팔았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100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걸 100억 주고 산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 많이 걷겠죠. 더 많이 걷겠지. 일반적으로 최소 2배 이상 걷었대. 어쨌든 왕은 관직을 팔았으니까 그걸로 끝. 이 세금 걷는 사람은 100억 내고 국민들은 세금을 거두니까 나도 좋아. 누구만 안 좋아? 국민들만 안 좋겠지.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돼. 이 루이 14세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많은 빚과 함께 재정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대. 자, 어쨌든 요거는 다음 판원에서 나올 얘기.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 옆에 있던 지역
영국, 프랑스 말고 그 동쪽에 있던 지역, 유럽에서 좀 못 사는 동네. 독일? 우선 러시아 먼저 볼게. 러시아는 이때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을까? 추워. 그렇지. 날씨도 추웠고, 그리고 공원이 어때요? 몽골도 쳐들어왔었고, 오스만 제국도 간섭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덜 돼 있었고, 여전히 농업 국가였어. 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요, 농사 짓는 국가면은 누구의 권력이 강할까? 농민. 농민 말고 농민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시베리로. 뭐라고 했니? 농민. 농민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영주라고 했었지, 영주. 그래서 아직은 영주의 권력이 강하던 나라. 영주의 권력이 강했어. 근데 이 러시아의 새롭게 왕이 된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자, 이 표트르 대제는 우리가 왜 못 사는가? 우리나라는 왜 못 살까? 아, 우리가 유럽보다 미개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러면은 유럽을 따라하자라고 했어. 당시 러시아에서는 귀족들의 전통이 뭐였냐면은 수염을 길게 기르는 거였대. 그래서 이 수염을 전부 다 자르라고 했어요.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서유럽화 정책을 펼쳤고, 서유럽화 정책.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영토도 넓히기 시작을 해요. 우선 러시아에서는 이 당시에 돈을 벌려면은 나라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항구. 그치, 항구가 있어야 돼. 근데 러시아는 일단 항구가 없었거든. 그래서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스웨덴을 공격해서 발트해 지방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발트해에다가 만든 새로운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성스러운 표트르 대제의 성이란 뜻이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는 동쪽으로 진출을 했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니?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니? 헐. 나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니?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네 글자로 베리아. 시베리아. 자, 그래서 시베리아를 개척을 했고요. 동쪽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가다 보면 이제 어느 나라랑 만나게 돼? 알레스카. 중국이랑 만나게 되지. 그래서 당시 중국 청나라거든. 청나라와 조약을 맺기도 했어. 우리 혹시 예전에 청나라 배웠을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청나라가 러시아랑 조약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 혹시 기억나요? 그 네르친스크 조약이 요때예요, 요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랑 러시아 사이에 있던 나라. 폴란드. 이름만 되게 멋있는 나라. 세르비아. 이름만 되게 멋있는 나라.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신성 로마 제국. 뭐지인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 있었잖아. 근데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나라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 제일 높은 사람? 황제. 근데 황제가 권력이 없어. 황제의 권력이 없고요. 황제를 어떻게 뽑았냐면은 제후들이 선거에서 뽑았어. 선거에서 황제를. 그래서 이 제후 국가들, 제후국이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했대. 자, 이러한 독립 세력 중에서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에서 어떤 한 나라가 독립을 해. 바로 이때 독립을 한 나라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야. 프로이센은
원래는 이 제후국이었는데 이런 프랑스의 이런 전쟁 같은 데에 참전을 하면서 이 본인의 힘과 권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왕국으로 승격을 해요. 이제 프로이센을 다스리는 사람은 더 이상 백작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프로이센을 진짜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2세. 참고로 이 프리드리히 2세의 시대는요, 요 엘리자베스 루이 14세 이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 시대가 한 1세기쯤 차이가 나. 자, 프리드리히 2세 때는 유럽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 계몽 무슨 뜻일까? 개는 일깨운다. 몽은 꿈은 아니고 멍청한 거, 무지몽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인간을 멍청함에서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거거든. 즉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계몽사상이야.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자기 스스로를 계몽군주라고 하면서 이 국민들의 계몽을 굉장히 열심히 힘쓰려고 했대.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야? 평등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평등하다까지는 생각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계몽군주라고 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잘해주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잘해주는 걸까요? 세금을 덜 걷는. 그렇지. 세금을 덜 걷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 첫 번째로 고문을 없앴고 세금을 적게 걷었어. 고문을 없애고 세금을 적게 걷었어. 근데 세금을 적게 걷으면은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걷어도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는 바로 그 옆에 있던 어떤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였어.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서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지역인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차지해요. 슐레지엔을 차지해요. 자, 이렇게 프리드리히 2세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뭔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야. 자, 그럼 오스트리아 봅시다. 자, 오스트리아는 그 전부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적인 국가였어.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 그리고 이때 오스트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집안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데 그 턱이 네모난 기형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였어. 합스부르크 왕가. 자,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법적으로 여자가 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오스트리아의 왕이었던 카를 6세,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6세는 아들이 없었어. 근데 죽을 때까지 결국 아들을 못 낳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법을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부터 여자도 왕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을 바꾼 다음에 자기 딸한테 왕의 자리를 넘겨줘 버렸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자, 당시 합스부르크는 어땠냐면은 다른 나라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랑 동맹을 맺었어.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결국 여기저기가 이 합스부르크랑 친척 관계인 거야. 심지어 옆에 뭐 프로이센이든 뭐 폴란드든 프랑스든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합스부르크랑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나한테도 합스부르크의 피가 요만큼은 섞여 있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야 우리는 법적으로 니네 법적으로 여자가 왕 할 수 없다며 그럼 차라리 나한테 넘겨 하면서 서로 오스트리아의 왕을 하려는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전쟁을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까 프리드리히가 슐레지엔을 차지했던 게 이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전쟁 때였어요. 어쨌든 이 전쟁은 그래도 잘 수습이 돼서 마지막으로 카를 6세의 딸, 그 유언으로 받기로 했던 여자가 이 신성 로마 제국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를 해.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습. 자, 그리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식이 되게 많았어. 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여기저기 나라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했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몇 번째 딸이더라? 아무튼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일 유명한 딸이 마리아 앙투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당시 원래 이 마리아 테레지아 전까지는 오스트리아랑 프랑스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왕비가 된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게 다 오스트리아 사람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랑 사이 안 좋은 나라 중국. 일본이 좋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쨌든 우리나라랑 사이 안 좋은 어떤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뭔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딱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오스트리아랑 우리 왕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 내가 배고픈 것도 오스트리아 얘 때문이고 내가 주식 망한 것도 오스트리아 얘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인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엄청나게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에 대한 악소문이 많이 났던 거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라고 했던 이런 나쁜 소문들. 사실은 없던 일이잖아 그런 거. 자, 어쨌든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